2018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이때쯤 사실은 나스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한 20% 이상 폭락세를 보였던 부분들, 하지만 다음 연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스무스 모드가 펼쳐지면서 나스닥이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스탠스가 좀 완만해질수록 지수는 반등하는 경향을 우리는 목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여민입니다. 경제TV에서 좀 많이 얼굴을 좀 내비쳤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지금 신사임당 지금 유튜브에 지금 초대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금 경제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신사임당 유튜브에서도 제가 좀 매크로라든지 어쨌든 마이크로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지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떤 가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일단 저도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는데 참 올해는 좀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란 인물 참 아무래도 이 변동성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표를 좀 보시면 일단은 이 S&P 500 기준입니다. 10% 이상의 좀 변동성을 보였던 지금 이제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거의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경제 침체, 경제 공황, 월드워 2 이런,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위기가 있을 때만 어떻게 보면 S&P 500 같은 경우가 10% 이상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러한 좀 아픔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S&P 500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아직은 4월 말이 안 됐죠. 그런 상황인데도 벌써 마이너스 17%까지 조정을 받았다. 지금 다시 올라오는,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ETF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6%대, 지금 오히려 유럽 쪽의 증시가 훨씬 더 좋죠.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뼈가 아프죠. 그리고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저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건파, 그 다음에 좀 약간 과격한 인사를 좀 약간 밸런스 있게 좀 배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4월 한 초중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 지수가 거의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헤지펀드, 특히 이제 월가 쪽에서 경력을 좀 많이 쌓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키 플레이어로 지금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다 제가 볼 때는 알고 있고 흐름을 제가 볼 때는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 자체는 최악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관세 유예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그다음에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최악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증시 상황과 유사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나요? 트럼프 1기
2기와 좀 비교해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예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기 4년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2기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 1기 때는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상으로만 했던, 제가 볼 땐 관세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기 때는 뭐 거의 이제 모든 국가를 패는 좀 그러한 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역사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상당히 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기 때 보게 된다고 하면 처음에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관련된 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증시 자체가 좀 상당히 큰 변동성을 좀 겪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18년 지금 이제 한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요때쯤 사실은 나스닥이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한 20% 이상 좀 폭락세를 보였던 부분들. 하지만 2019년 다음 연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좀 스무스 모드가 좀 다시 한번 펼쳐지면서 나스닥이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역사의 답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물론 100%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벤치마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9년에 다시 한번 반등했던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품목이라든지 나라는 분명히 다르겠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같은 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의 스탠스가 조금은 좀 완만해질수록 지수는 반등하는 경향을 우리는 목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파월 연준의장 해임 발언 후 취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좀 미국 증시, 특히 채권 시장 자체도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건 미국의 경제, 특히 재정 상태에 대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주식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결국은 그러한 부분의 책임을 제가 볼 때 연준 의장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연설을 통해서,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좀 해프닝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고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행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정책을 피는 연준의 어떤 정책을 불신한다라는 어떤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 성급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면에는 물론 이제 해고에 대한 부분은 지나했습니다만 다른 이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라, 좀 이러한 좀 압박용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동성 하에 하락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빅테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하는 대장은 좀 엔비디아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빅테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사실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결국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캐펙스 투자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면서 작년의 성장을 이끌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약간의 좀 회의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오면서 과연 물가는 오르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헤비 투자, 캐펙스 투자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성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들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뭐 취소한다,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이 엔비디아 특히 이런 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좀 저는 이제 구글, 알파벳의 지금 이제 1분기 어닝콜을 보면서 아니다.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좀 느꼈고요. 결국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알파벳 이런 좀 구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픈 AI도 데이터 센터 GPU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 뭐 유료 버전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이미지 사진이 많이 돌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GPU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투심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블랙엘이 지금 5월 달에 출시가 되는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버전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에 대한 확보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빅테크 그와 관련돼서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대체 불가능한 종목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밑에서 줍줍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돼서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전통적인 레거시,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로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전통적인 레거시라면 뭐 이제 D램이라든지 랜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AI 쪽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HBM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레거시와 관련돼서는 지금 D램 쪽, 뭐 DDR4, 랜드 쪽 관련돼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심심찮게 나오죠. 특히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이면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 이관신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을 좀 강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윈도우도 지금 이제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PC라든지 노트북에 대한 제가 볼 때 교체 수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레거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의 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HBM 같은 경우 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특히 SK하이닉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실적을 통해서 보더라도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업황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반도체가 조금은 안타깝게 좀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끌려간 부분들이 업황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좀 이제 투심을 좀 누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좀 관세 전쟁 가운데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스물스물 올라왔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서로 관세를 100% 이상 주고받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보도가 나온 거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중에서 고사양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관세를 슬며시 이제 해제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중국도 반도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씩은 좀 실타래가 좀 풀어져 나가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전략과 성장 가능성은 어떤가요? 참 우리나라 삼성전자 참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실 삼성전자 보면 좀 많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코로나19 때 어떻게 보면 이제 9만 원대까지 갔던 좀 국민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사실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가슴이 아픈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D램 쪽에서 봤을 때 HBM
그 다음에 파운드리 수율,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D램이든 HBM이든 그러니까 D램과 관련된 부분, 낸드와 관련된 부분 좀 반도체 쪽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도 만들고 낸드도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TSMC처럼 파운드리 좀 이제 외부 제작도 외주 제작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종합 반도체 하면 뭐 인텔, 뭐 삼성전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만 잘 만들어도 안 되고요. 또 수율만 잘 나와도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양측에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을 다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사과, 여기에 더해서 지금 R&D를 다시 가속화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HBM과 관련돼서는 지금 SK하이닉스에게 좀 왕재를 좀 내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나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파운드리 수율을 좀 많이 올리면서 지금 12단 4 양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향에 대한 어떤 이 매출이 잡힐까 말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양치기 소년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좀 다른 경쟁사에 대한 어떤 납품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HBM 쪽에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 있는 이런 지금 파운드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운드리 수율이 좀 문제인데, 요게 4나노까지 지금 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60, 7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휴대폰 사업부에 좀 AP를 만들 수 있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또 외부 고객사에게 지금 4나노 관련돼서는 분명히 좀 외주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빠르게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수율을 잡고 HBM을 어떻게 보면 고단화해서 SK하이닉스에 좀 점유율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결국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을 좀 일으켜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좀 주가 자체는 좀 아쉽지만 5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동반되어야 할까요? 엔비디아, 특히 HBM의 엔비디아에 좀 제가 볼 땐 납품이 좀 분명히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HBM 쪽에서 봤을 때 비중 자체는 40%가 넘는 상황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브로드컴이라든지 다른 타사에 좀 납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워낙 엔비디아에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모자릅니다. 엔비디아에서 워낙 많은 지금 이제 HBM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낙수 효과를 좀 삼성전자가 봐야 되는데, 여전히 퀄텍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3분기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대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2분기부터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파운드리 수율과 관련돼서는 뭐 TSMC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SMC가 지금 뭐 올해 2나노까지도 진출한다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3나노, 2나노까지 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4나노부터 수율을 잡으면서 기존의 TSMC 고객들부터 좀 가져오는, 그러면서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정교함을 좀 맞추는 게 일단 성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어떤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여기에 플러스 외국인의 수급까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을 때 특히 공매도 재개 이후에 좀 외국인의 수급 자체 이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31일 날 지금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거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28일부터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해졌고요. 4월 14, 뭐 15, 18, 뭐 24, 한 4일 정도 잡혔는데 매수세보단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를 파는 건지 삼성전자를 파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자사주 매입, 지금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는 잡히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세, 특히 여기에 기관과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막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상황은 어떤가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실적,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왕조도 무너뜨릴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저력을 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좀 때마침 SK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 자체는 지수의 하방 압력에 따라서 같이 좀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모건 스탠리가 참 SK하이닉스를 좀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뷰를 한 번 낸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번 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려를 담은 리포트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아이스버그 룸스라고 해서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라는 이제 어떤 리포트를 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관세 유예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은 있습니다만, 이게 하반기에 수요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관세 회피 목적으로 선구매를 했지 나중엔 이게 수요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좀 리포트가 나온 상황.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SK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좀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만, 모건 스탠리 어떤 뷰를 통해서 살짝 아쉽지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SK하이닉스도 좀 실적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부의 뷰 때문에 조금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게 되면 캐파 증설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 즉슨 엔비디아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면에는 HBM과 관련돼서 이제 수율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고단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HBM4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많이 미세화되고 섬세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캐파 증설을 하면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HBM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수요, 어떻게 보면 매출은 커갈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캐파 증설뿐만 아니라 TSMC와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를 통해서 얼만큼 그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단화에 좀 성공을 하느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